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과 미국 FRB는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은이 FRB의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릴 수 있게 돼 외환시장 안정이 기대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일시적으로 달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신흥시장 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최대 520억 달러까지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로 낮아졌습니다. 재할인율도 1.25%로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중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4.16포인트 떨어진 8,990.96을 기록하며 9,0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IMF와 유럽연합, 세계은행은 헝가리에 총 251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U 회원국에 대한 IMF 구제 금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성입니다. 전일 새벽 뉴욕 증시는 FRB 금리 인하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결국 장마판 매도 주문에 밀려서 다우지수와 S&P 지수 모두 하락세로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상승폭이 줄면서 등락을 보이면서 9,30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장마감 10분여를 남겨놓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이트레이드증권 해외 PB센터 남은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나 뉴욕 증시나 참 무척이나 힘든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자, 뉴욕 증시도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74포인트 내렸는데요. 한 1% 좀 되지 않게 0.8% 정도 내렸습니다. 연준이 연방준비이사회 FRB가 예상대로 50베이시스 포인트를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오픈을 해놓고 있고요. 오늘 장의 특징은 그 에너지 중심으로 상품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급반등하면서 유가가 7.6%나 올랐습니다. 유가가 급반등하면서 장중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일단 그래프로 차트를 먼저 보시면 장중에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밤에 확인했을 때도 장중 움직임이 거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었었는데 장 마지막에 그 에너지 관련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시면 갑자기 한 2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 3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장중 3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만회하는 모습으로 끝났는데요. 이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 금리가 약 50베이시스 포인트를 했다는 점, 그리고 75베이시스 포인트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현실로 돌아오는 현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에 좋은 소식도 물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 300억 불에 달하는 통화수합 협정을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우리 외환 시장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낭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RB와 한국은행이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실제로 펀더멘털이 좋습니다. 대기업들은 달러를 엄청난 규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펀더멘털적으로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형 중소기업들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유사시에 자금의 유동성,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금융시장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 외환시장에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요 초점은 뭐냐면 지금 그 외환이 달러가 돌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맥경화, 돈 달러의 흐름을 막는 것을 이제 숨통을 트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상당히 좋은 조건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FRB가 또 금리 인하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현재 1.5%인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서 1%대로까지 내려가는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제로금리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은 물론 뭐 이유는 딱 하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금리는 0%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연준리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그 금리 인하의 배경을 우선 분석해 보면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인정한 거는 이 금리 인하의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의 배경에는 소비 지출이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투자도 물론 지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도 역시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문구가 삭제됐다는 거죠. 연준이가 이제 발표문을 발표할 때는 지금까지는 항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는 그런 문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재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러한 문구가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글로벌 금리 인하를 공조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75포인트를 할 수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책 당국에서는 75포인트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시장의 심각성을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분석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75 베이스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금리가 0.75, 1%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연준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고갈되게 됩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해석하기로는 50 베이스 포인트는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변동 없이 장중에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이제 앞으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섞인 문구가 들어있다는 게 오늘 연준리 발표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월가에서 이제 주식을 전문으로 이제 다루는 그런 딜러들은 과연 현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어떤 쪽으로 잡고 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요즘 그 홍콩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펀드 매니저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씩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락하고 폭락하다 보니까 당사자들, 펀드 매니저 당사들이 굉장히 곤혹해하는 그런 모습이고, 거의 거의 그 최악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정도고요. 일단은 월가에서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그 beginning of recession, US recess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작이 됐고 진행 중이다.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경기 침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월가 지역에서는 이제 buying versus waiting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아니면 매수 대기,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월가의 많은 매니저들은 지금 즐겁게 사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주가 가치는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한 1년 후에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사고 있다,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겠죠. 분할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일각에서는 또 우리는 웨이팅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잉과 사이드라인에서 물러나서 이제 관망을 하는 관망세가 주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은호 부장님의 그 월가와 홍콩에 있는 친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지금의 저가라는 그 메리트를 좀 누리기 위해서 이미 사들이고 있는 그런 친구분들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고향 친구들도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남은호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대부분이고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자, 웨이팅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나문호 부장님을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 나문호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에 먼저 주요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예, 장중 초반에는 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3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간만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부분을 보였었고요. 기관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납품 부분을 초반에는 매도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가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도 부분 한 3,500억 정도 나오면서 결국은 어제 장을 하락으로 만들어낸 건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즘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기금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팔아치웠다가 이제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인다라는 것이 물론 그게 의도된 아니면 의욕적으로 사들인 거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해서 이게 사들이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리뷰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이 어제 낙폭에도 불구하고 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만큼 저가 매수가 이입되는 종목들이 보였었는데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그다음 동양제철화학 같은 종목들이 동반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IT 관련 종목들인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조선주 낙폭 과대에 따른 또 제철 관련 포스코 관련 종목,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최근 로체라든가 포르테 같은 신차를 발매를 하면서 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기아차, 이렇게 5종목들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에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낙폭 크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결국 네. 은행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는 KB금융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고 있는 BCC 은행의 네. 이제 유동성 위기설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장 후반 부분에 들어서는 이제 CN그룹 관련해가지고 워크아웃을 얘기가 나오면서 실물 경기 악화 부분에 우려 부분 때문에 은행주들이 대폭 다 가격 제한폭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장 후반 부분에 있어서는 CN그룹의 전체적인 익스포저 자체가 한 400억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그리고 그 400억 되는 부분도 결국은 다 100% 지급 보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일단 돌리는 데는 실패했던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 찾기는 힘들었습니다만은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이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에 이입되면서 반등을 줬었는데, 환율 급등 부분 때문에 9월, 10월 달 실적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환율 하락 부분이 조금 나타나게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가 매수에 이입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업종별로 따진다면 어제 중소형 제지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펄프 가격 하락 부분하고 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부분이 안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페이퍼 코리아라든가 한창 제지, 영풍 제지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특히 뭐 CJ라든가 그런 또 곡물이라든가 그런 거 수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제품 같은 경우는 한가까지 밀리기도 하고 이제 원화 환율에 관해서 이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전통적인 우량주들까지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곡물 수입을 일시 중단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고요. 자, 어제 우리 장에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IMF 구제 금융에 뭐 구제 요청을 했다. 그런 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고 있습니다. 예. 그 자세한 소식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장중 초반에는 일단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네. 또 장 후반에는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장 초반에는 장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좋아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 장 후반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장이 나빠서. 워낙 나빠져가지고 스킵 네.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종 변동성 자체가 한 158포인트가 보였었고, 정리하자 158포인트 정도 보였었고, 15.8% 정도의 변동성이 사상 최대치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 초반에는 이제 온탕에 있다가 장 후반부에 대해서 냉탕에 갈 만큼 굉장히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부분이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IMF 금융 지원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행그룹 워크아웃을 네. 때문에 금융주 폭락 부분이 장중 하락 부분을 키웠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텐데요. 뭐 전일 뉴욕 증시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조금 내린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느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오늘 장의 움직임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어제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화사업 계약 체결 300억 불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조금 완화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CDS 그러니까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 부분의 어떤 부분이 고점을 찍고 있다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극단적인 공포 수준은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연기금의 매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스폰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예탁금 부분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구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를 위한 또 새로운 수급 부분에 어떤 매수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심리 약간은 일단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간 시장의 하락 분위기가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듯한 지금의 장세에서, 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장에 임하는 것이 보다 조금이라도 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손실분을 조금 더 만회할 수 있을지, 네. 어느 방향이 좋을까요? 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힘든 장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이제 대차 잔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낙폭이 커지면서 대차 잔고를 이제 다시 환매를 하는 쇼커버링 부분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연기금 매수세라든가 예탁금 부분에 매수세가 덧붙여서 그런 부분이 장이 조금 돌아서게 된다면은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새로운 또 매수세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9월 18일 날 시가총액 대비한다면 한 20% 정도 감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 구조 개선에 이제 등을 업고 어제 이제 저항 구간을 작용했던 1060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상에서 따지고 볼 때는 전환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060선을 일단 돌파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ELS 해지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급을 깨고 있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ELS 부분이 이제 원금 손실 부분에 해지 물량들이 이제 다시 장이 반등이 온다면 다시 또 해지 물량을 또 잡아야 된다는 부분이 매수세를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객 예탁금 부분도 9월 1일 날 8조에서 지금 9조 2천억 정도 늘어나고 있고, 신용 잔고는 앞서 이제 4조 정도 되던 부분이 한 2조 정도, 2조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체질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관한 이야기로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장에서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세가 예상될 수도 있는 이만큼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까요? 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 ROE가 좋은 회사, 그 다음에 지금 PBR 부분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의 어떤 큰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도 발굴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뺏을 짧게 잡고 수익률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NHN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NHN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온라인 광고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네. 전자 상거래 부분 또 불경기가 되다 보면은 이제 나가서 물건을 구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집에 앉아서 좀 싼 물건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4분기가 온라인 시장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광고 부분의 신제품 부분이 이제 코스트 퍼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신제품 부분의 어떤 출시 부분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이제 4분기에 들었을 것 같고요. NHN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터넷 산업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부분도 한 40.8% 정도 되는 부분이고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해서 그 매출 부분 한 8% 정도 늘어나서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도 한 1290억 정도에서 한 11%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격을 한 어느 정도 선으로 잡고 접근을 할까요? 예, 어제 종가 대비 이제 종가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종가가 11만 3천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일 가격의 매수세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호전이 되긴 할 겁니다만은 네. 그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1, 2% 내에서는 매수대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수 가격은 11만 3천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라 볼 수 있는 자리가 한 10만 원대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0만 원대를 손절가로 정하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이고 구름대 상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상단 부분이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대 목표가를 설정해 둡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또 현대 미포조선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회사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배당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낙폭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가 배당률 자체가 한 10% 가까이 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한 3, 4개월만 가지고 계시다면은 10% 정도의 배당이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는 선별적인 수주에 따른 이제 고수익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 건조 조선소 전환에 따라서 장기 성장세가 장기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이고요. 후판 가격 인상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환율 상승 부분이 그걸 상쇄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률 부분은 14%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도 제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목표가는 한 8만 1,000원대 가격 제시하고요. 8만 1,000원대 가격은 전환선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 구간이 일단 지지대가 된다면은 매수 가능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그 월봉상에 이제 구름대 상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6만 8천원대 좀 짧게 가져가시는 분이라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10%대 가격대를 손절가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기준선이 위치하고 있는 11만 5천원대 가격대까지 1차적으로 전환선 구간인 9만 5천원대 가격 돌파를 해준다면은 11만 5천원대 가격도 가능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전체적인 변동성이 심한 장세다 보니까 뺏을 짧게 치고 가는 부분도 11만 5천 원을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때 수익률을 챙겨서 더 저가 매수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짜신다면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NHN과 현대 미포조선 두 종목에 관한 투자 의견까지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에 계시는 심혁 차장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장이 시작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시 5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약 2분여에 걸쳐서 동초가 상황을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동초가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증시도 아침에 출발할 때는 굉장한 폭등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또 폭락장을 전강 후양 장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그래도 출발 자체가 전강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전강 후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포스코와 한국전력이 11%가 넘고요.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14%, LG전자가 플러스 10,
LG 디스플레이와 LG가 11%, 13% 상승, 두산중공업 플러스 10%, 삼성물산 SK에너지 플러스 12% 정도의 상승이고요. STX 엔진과 코롱 그리고 영풍이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승세, 강한 상승세의 동시효과 진행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동서만이 마이너스 1.44%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 심혁 차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NHN 같은 경우에 10.71% 상승,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산과 포스데이터가 각각 13%와 플러스 10%, 현진소재 플러스 12%, 그리고 우측으로 가보면은 큐릭스와 KH바텍, 아이디스 등등이 13%와 10% 정도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창우 역시 현재 440원 오른 1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LNF가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기 거의 힘든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 종목이 거의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급등락이 하루 변동폭이 사상 최대치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느니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런 급등 분위기에 너무 쉽게 휩싸이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딱 하나, SBS만이 현재 하한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등 10%가 넘는 대형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SKC라든가 STX 엔진, 두산중공업, LG 디스플레이, LG전자, SK에너지, 삼성물산 등등 이 지금 불러드린 모든 종목들이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역시 동서만이 마이너스 350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NHN이 플러스 10.35%, LNF가 상한가, 네오이즈 게임즈가 12%, 아이디스, 큐릭스 등등이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건창과 포스데이터, SK컴즈, 코미팜 등등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이끌면서 오늘 장에 강한 모습을 이끄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출발 상황을 SK증권 투자전략부를 연결해서 김영준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의 출발 상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FOMC 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50bp 정도 인하를 하면서 예정된 호재라는 인식이 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러나 9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외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미국의 통화수합 대상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가 급등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7.26%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 또한 5.69%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상승세가 좀 강한 모습인데요. 상승 종목이 거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은 운수 장비라든지 증권 그리고 철강 및 금속, 기계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업종들은 암만 해도 PBR이 좀 최근에 많이 낮아졌던 종목이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관심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미국의 통화수합 대상에 한국과 멕시코, 브라질 등 개도국이 포함이 되었고요. IMF가 신흥시장 회원국의 달러 조달을 돕기 위해서 단기 유동성 기금을 개설을 했는데요. 일단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로 환율이 상승했던 악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일 한국물 CDS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560bp 정도 수준으로 지난 27일 700bp 수준에 비해서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달러와 엔화가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상품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되는 점도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미 FOMC의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발표문에서 물가에 대한 문구가 사라졌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지만 반등의 좀 연속선에서 좀 더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장의 움직임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코스피가 66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17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폭락을 했군요. 77원이 내린 1450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들은 어느 쪽으로 압축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동안 수급적 부담 때문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밸류 측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 10월 이후 그 PBR이 급락했던 운송 장비라든지 철강 등에 좀 관심을 가진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그 엔화 강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동차와 IT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면서 다중 결제통화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푸틴 러시아 총리와 국제통화를 다변화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고 남미와 아시아 국가에도 반달러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윤중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어떤 위기라도 기업은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IMF 외환위기에 대기업이 무너진 뒤 후회했던 경험을 기억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각종 대책회의와 위기대응 시스템을 총괄하는 당정청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경제정책총괄기구였던 거시경제점검회의 체제에다가 정치권을 포함시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고철이 가격이 급락하며 미운오리 새끼로 전락했습니다. 고철값은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고점 대비 50에서 70%나 떨어졌습니다. 고철업계도 재고 물량을 시장에 투매하며 줄도산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모기지 부실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미국이 이번에는 신용카드 대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올 상반기 210억 달러의 손실을 낸 신용카드사들이 내년 말까지 550억 달러의 추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105제곱미터형 아파트 값은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9억 원에 이어 8억 원 선도 무너졌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최근 7억 8천만 원의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정부 대책도 집값을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확대 적용하는 시기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당초 비정규직법은 내년 7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오히려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채용을 꺼리고 시간제 용역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통합파생상품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120개 기업이 다음 달 초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환해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 계약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돼 있는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으로 경제에 관한 분석을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과 미국 사이의 통화스와프 협상이 이제 체결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400억 불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과연 통화스왑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이번에 미국과 어떻게 체결이 된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죠. 예, 일단 통화 스와프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 양 국가 간의 계약 환율에 따라서 이 통화를 서로 맞교환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계약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화를 미국 중앙은행에 맡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를 빌려올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이제 어렵게 정부가 비싼 이자를 내가면서 뭐 외평채를 발행한다든지 또 은행들이 뭐 달러를 구하려 어렵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달러가 급히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 원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300억 불 규모에서 열렸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통화
통화수합 자체가 얼만큼 이제 뭐 원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현재 지금 뭐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많이들 이 통화수화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나라를 살펴보면요, 뭐 영국이나 EU, 일본, 스위스, 뭐 캐나다, 호주, 뭐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 주요 선진국들은 통화의 힘이 강력하니까요. 미국에서도 믿고 마음껏 달러를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체결된 나라가 총 4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 싱가포르 이렇게 4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그런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조금 통화의 힘이 떨어지는 나라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일정 정도 통화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또 이번 금융위기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들로 지금 지목을 받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국가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사실 전 세계의 경제 자체가 좀 뒤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런 이제 이머징 마켓 국가까지도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다면 진정으로 전 세계가 공황에 가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미국 시장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 이번 경제 위기에서 다 같이 죽자가 아니라 우리 한번 공생해보자, 좀 이런 의미로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번 통합 수합 관련해서 그 의미도 짚어봤고요. 그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자, 이것이 우리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도 물론 적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어제도 통화스와프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과 체결된다는 게 아니라 IMF랑 체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IMF가 오늘 이제 그 달러 통화 스와프 개설을 승인하긴 했습니다. 이제 일시적 달러 유동성을 겪는 국가들을 위해서 이 스와프 개설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소문이 어제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증시를 소개할 때만 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시가 올랐었는데 오후 들어서 거의 폭락 수준에 하루 변동폭으로는 최대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사실 이 통화 스와프 자체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 IMF 통화 스와프다, 여기에 우리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IMF에 대한 우리 뭐 10년 전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체질적 거부감이라고 봐야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IMF의 체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확산을 된 것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IMF의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에서 3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우리가 마음껏 달러를 쓸 수 있게 되는데, 뭐 더 이상 뭐 IMF로서 뭐 몇백억 규모의 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IMF로서 손에 빌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이번에 IMF와 달러 스와프를 맺을 국가들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미국과 직접 계약을 맺지 못하는 우리보다도 조금 아랫등급에 있는 이런 신흥 국가들이 될 것이라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 똑같은 통화 스와프를 두고 좀 잘 사는 나라는 미국과 맺고 조금 어려운 나라들은 IMF와 맺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요,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또 미국과 맺으면 메가톤급 호재가 되고 IMF와 맺으면은 뭐 우리 경제 뭐 추락이다, 뭐 패닉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조금 저로서는 사실 이게 경제 원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또 지난 10년간의 우리 아픈 기억이 좀 투영이 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얼마만큼 이 심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이 어제와 오늘 이 통화 스와프를 두고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뭐 우리가 아무래도 10년 전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IMF에 뭐 좀 지원 요청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하고 보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57원, 70원이 떨어진 그런 폭락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제발 좀 길게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외신들도 꽤나 이 비중 있게 다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소식을. 그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예. 하여튼 이 소식이 우리 주식시장에 퍼지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어제 좀 좋은 듯한 모습으로 이제 오늘 뭐 급등 장세를 보이면서 뭐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고 그러다가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간담을 서늘케 했다라는 건 표현을 할까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시장 자체에서 이렇게 안 좋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소식이 딱 들렸을 때 그 소식을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떤 루머성 아니면 실제보다
더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좀 그런 좀 염려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그 진폭이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라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예,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요, 워낙 네. 뭐 이게 역사적으로도 소문에 흔들리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또 언제나 이게 약간 중시라는 게 선행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진위가 다 파악되고 그러다 보면은 과연 투자자들이 언제 투자할 기회를 잡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뭐 소문에 흔들린다, 우리가 너무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좀 진위를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요. 워낙 증시 자체가 이제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뭐 이런 흔들리는 것 자체에 좀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소문 자체를 좀 잠재우고 한마디로 우리 경제 좀 심리를 좀 다져나갈 필요, 경제에 좀 심리 개선을 할 필요가 좀 정부로서도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그 미국 뉴욕에서는 그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그에 선행해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죠. 0.75%포인트 무척이나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었는데,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 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다, 뭐다,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예. 이런 금리 인하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대출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돼서 쭉쭉 내려가지고, 이제 좀 좋아지겠구나. 또 네. 예금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 직원들한테 이게 문자 한 번씩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받았습니다. 예, 막차를 타셔야 되지 않겠냐. 지금이 예. 뭐 내일부터 기준금리 떨어지니까 이제 뭐 7%대 금리 이제 없습니다. 막 오늘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런 거 받았는데, 받고 나서 2, 3일 있다가 제 은행 시점을 몇 곳 이렇게 돌아다녀 봤거든요. 예. 과연 그렇게 시장에 반영이 되느냐. 오히려 더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즉각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뭐 증시를 보면은 뭐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며칠 전에 이 75bp를 인하를 했지만 주가는 주식시장에서 약발은 2시간에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도 경제 상황이 당장 좋아지지 않을 거라 이런 비관론이 확산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은행들로부터 뭐 이렇게 좀 지금이 빨리 막차 금리니까 빨리 타라 이렇게 해놓고서 정작 금리를 올리는 거는 뭐냐면은 은행들이 그만큼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리가 내리면은 사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은행들로서도 뭐 소비자들에게 금리를 많이 주면서까지 돈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데 은행들이 금리를 이 기준금리가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은행의 상황이 급박하고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되는 뭐 그런 정도 아닌가.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은 돈이 급해서 고리대금업자의 돈을 빌리는 형국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거칠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시장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는 뭐 비관론이 점점 더 확산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당장 오늘 맺은 뭐 통화스와프 뭐 우리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얼마나 갈지 지금으로서는 예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뭐 미국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네. 당장 내일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 같은 역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실업률이 내년에는 미국 같은 경우 8%대까지 진입하고 지금도 뭐 6%도 위태위태하다는데 이게 8%까지 진입이 되면은 뭐 쉽게 말해서 미국 국민 10명 중 1명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좀 이렇게까지 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미국 중앙은행이 기업 어음이죠. CP를 또 매입을 하고 여기 또 MMF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있지만은 여전히 회복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금리 인하가 과연 경기를 연착륙시킬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이게 사실 경제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지만 이 경제 교과서 자체를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까지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한시바삐게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밖에 들려온 소식을 보면 이제 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또 주요 그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좀 그 비중을 줄여보기 위해서인 의도가 있겠지요. 예.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교역에 관해서는 그 자국 화폐 루블화와 그리고 위안화를 그 결제 수단으로 쓰자. 또 그런 약속을 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달러 기근이 심각해지고요. 또 미국 경제가 유례 없이 흔들리니까 이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이 자국 통화를 활용하자라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달러를 배척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제죠. 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경제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연설에서 지금이 바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
이 국제통화 시스템 다변화로 이 시스템 안정을 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푸틴 러시아 총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국 동화를 좀 더 폭넓게 사용하자고 제의를 하면서 이 달러 배척 공조가 그만큼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그 미국이 사실 굉장한 그 재정 적자와 또 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버티고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그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게 그 기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국제 경제 자체가 이번에 미국의 금융 위기인 이번 상황이 국제 경제 질서를 일정 부분 변화시키고 네. 재편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통화 스와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외화 위기에 절절매고 또 미국한테 손을 벌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천문학적인 채무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강대국으로 버티는 가장 큰 이유가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부족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요. 이것이 유럽 중앙은행이다,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이 미국보다는 힘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달러화가 흔들리면서 달러화 기피 현상에서 곳곳에서 벌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달러화를 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좀 반기를 드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죠. 북한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이제 달러화 통화에서 유로화 통화 결제로 바꿨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이유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국제적인 얘기를 살펴보면요. 이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입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다른 것보다도 이 베네수엘라가 세계 4위의 지금 원유 수출국입니다. 그런데도 이 원유 수출 통화 결제를 이 달러에서 유로로 바뀌면서 이 두 국가 사이가 결정적으로 안 좋아졌고 심지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기까지 한다. 이런 좀 설까지 돌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좀 달러화를 배척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세계에서는 좀 금기시되는 그동안 그런 상황이고 좀 반미 국가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러시아나 중국 물론 이런 나라들이 친미 국가는 아니지만 이런 나라에서까지도 지금 달러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이제 살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중국의 위안화나 러시아의 루블화가 이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것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당장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경제 변동성이 워낙 심하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불과 10년 전에 모라토리엄 사태를 맞기도 했고요. 최근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 거래가 정지되는 아주 불안한 경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러시아가 아무리 힘이 강력하다고 해도 우리 통화를 기축통화로 쓰자고 해서 세계 사람들이 먹힐지 과연 여기에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큰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이 경제력은 아무리 뛰어나지만 그에 걸맞는 외교력이나 군사력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기축통화라는 것이요 반드시 경제력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살펴드렸다시피 이 정치력이나 외교력, 군사력 등이 좀 외교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질서가 잡힌다는 점을 생각하면요 우리도 이에 따른 준비를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이제 활용이 된 지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체제에 대한 그런 모색 자체는 이제 있을 때도 됐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나는 것은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에 비해서 원화 가치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보고서도 냈다고 하네요. 자, 지금의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 그런 평을 냈는데 그동안 해외 언론이나 어떤 또 금융회사 보고서에서는 또 우리 증시라든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던 것에 비하면 또 그 반대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의견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어느 한쪽으로 일변도로 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